안녕하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노무사 1차 경영학 대비 기본 과정을 시작하겠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시험까지는 1차 과목이 25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7월, 8월, 9월 초까지 해서 이제 여름에 기본반을 했었고, 그 다음에 1월, 2월에 또 기본반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 8월에 기본과정이나 1, 2월 기본과정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7, 8월은 약 9번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1, 2월은 8번 정도 했었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2번 다 기본으로 했었는데, 내년도 시험부터는 40문제로 늘어난다. 40문제를 내려면 기본만 갖고는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을 어떻게 수정할까 고민하다가 7, 8월은 그냥 과거랑 똑같이 기본 개념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1, 2월은 이제 심화 개념으로 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기본을 들으시고 나서 1, 2월에 하는 심화 개념은 요번 기본을 들었다는 가정하에 기본에서 했던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가볍게 처리를 하고 아예 안 하진 않고요. 가볍게 복습식으로 할 거고 안 배웠던 내용을 위주로 일단 하려고 그래요. 심화 개념은. 그래서 두 개가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올해 시험까지는 25문제면서 경영과 경제 중에 선택을 해서 이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이 생각보다 쉽고, 그러니까 공부량도 적었어요. 공부량도 적었고 난이도도 쉬웠고, 그래서 상당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경영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경영과 경제 중에 선택을 하게 하려면 선택을 이제 교수 입장에서는 많이 선택해 주는 게 유리하고 좋으니까 뭐 마냥 어렵게 낼 수는 없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과거의 기조는 유지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 좀 쉽게 내겠다는 그런 어떤 기본 방침이 있겠지만 문제수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랑은 좀 다를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안에서 저희가 할 것은 가능하다면 전 분야를 기본으로 아주 가볍게 쭉 훑어보는 식으로 일단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공부가 그런데 일단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숲을 볼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내용이 나올 때 이거는 전체 흐름 중에 어디에 속한다, 또는 어디 배운 개념이 다른 영역의 어디랑 연결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해도가 확 높아지고 암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암기량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암기할 걸 줄이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나면, 더군다나 객관식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고 나면은 오지선다 안에서 고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판단력만 높으시면 되세요. 따질 줄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암기는 최소화 시켜놓고 대부분 이해를 통해서 공부량을 좀 줄여놓고 또 안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전체 흐름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는 쪽으로 목표를 삼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 과정은 아주 짧은 기본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보통 좀 긴 과정을 할 때는 첫째 시간은 공부 요령을 보통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 필요한 공부 단계가 6단계가 있어요. 1, 2, 3단계는 이론을 좀 잘 정리하는 단계, 4, 5, 6단계는 문제를 좀 잘 정리하는 단계, 이렇게 제가 6단계를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하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이 부분은 그냥 동영상으로 나중에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그냥 오늘은 그냥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요. 그렇지만 중간에 이제 공부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짧은 건 설명드릴게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얘기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경영이라는 과목이
자, 이렇게 9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 경영 전략, 그다음에 계량 의사결정론, 주로 OR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생산관리, 조직행위론, 인적자원관리, 마케팅, MIS, 재무관리, 회계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여기를 이제 일반 경영학이라고 보통 불러요. 일반 경영학.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수한 경영학이냐 뭐 그런 이름은 없지만 조금 이 과목의 특성상 양도 좀 많고 성격도 달라서 보통 별도로 떼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자, 이 중에서 특히 노무사 시험과 연계해서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냥 1차 시험용으로 중요한 걸 알려드리면 이 조직과 인사를 합쳐서 요게 약 20%에서 25%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게 이제 25문제였을 때랑 40문제였을 때 문제 숫자는 달라지는데 제가 비율로만 일단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재무와 회계가 합쳐서 약 한 25%에서 30% 정도 나오고, 요거는 이제 5에서 10%, 그리고 생산관리 계량을 합쳐갖고 한 20에서 25%, 요것도 한 20에서 25%, 요거는 한 5에서 10%,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매년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적을 때는 뭐 앞에 거, 뭐 많을 때는 뒤에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먼저 강조를 드리면, 첫 번째 이 조직과 인사. 이건 뭐 아시겠지만 노무사 2차를 대비하려면 2차 과목으로 이걸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2차 과목은 서술형, 논술형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암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개요 작성하고 전체적인 테마 잡고 줄거리 잡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잘 잡으면 거기다 살 붙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를 우리가 뭐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들은 풍월이 있어서 어떤 제목만 잘 잡으면 그런 거 풀어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니,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줄거리를 잘 잡고 문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문제의 의도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정답에 좀 근접한 그런 답을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사례 같은 것도 넣어주면 더 좋고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노무사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보통 저희 1차 노무사에서 나오는 인사관리랑 재무관리, 인사관리랑 조직은 좀 쉬운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2차 뭐 인사노무 쪽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깊이나 뭐 넓이가 상당히 달라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좀 수업에 들어두고 나면, 1차 공부할 때 들어두고 나면 줄거리가 딱 잡혀요. 그래서 1차를 안 하고 그냥 2차 책을 보시면 방향 잡기도 어렵고 너무 많다, 할 것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걸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틀을 잡은 상태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거든요. 연결도 쉽고. 그런 의미에서 노무사 시험을 위해서는 여기가 두 과목이 당연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른 시험과 다르게 여기가 좀 나오는 편이에요. 어떤 시험은 MIS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노무사 시험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의해야 되고, 여기는 워낙, 이건 또 특징이 뭐냐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새로운 기법, 새로운 개념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재무나 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깊이나 양이나 굉장히 많은데, 다만 노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한 재무나 회계는 엄청 쉬워요. 엄청 쉽고 문제 자체가 아예 정형화되어 있어요. 정형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주제도 한정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해드린 것만 이해하시면 여기 있는 거는 아주 짧은 시간에 100%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영을 공부하면서 요 둘을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이게 워낙 할 게 많다고, 또는 시중에 어렵다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어떨 때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포기하자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우리는 이거를 전략 과목으로 볼 줄 아셔야 된다. 전략 과목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같은 동일한 시간대에 보통 뭐 3과목, 2과목을 동시에 보잖아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바뀌어요. 1교시, 2교시 바뀌어서 이제 보는데,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좀 취약 과목이고 어떤 건 전략 과목일 텐데 저는 경영학이 전략 과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40분간 40문제다. 40문제를 40분간 이제 할당을 해주는데 경영학 같은 경우는 40문제 푸는데 40분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25분 정도 만에 다 푸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남겨서 그거를 딴 과목 중에 어려운 과목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좀 어려운 거. 그런 과목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입해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붙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과목을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똑같은 난이도가 나오지도 않고 시간 배정 똑같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경영학은 저희가 경험상 상당히 쉬운 쪽에 속하고 준비하시는 과목들 중에 쉬운 과목에 속하고 물론 40문제가 되더라도 40문제가 되면 여기도 꽤 많겠죠. 8문제 이상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별표 거드리는 쪽이 3개인데 다 의미가 달라요. 이거 2차랑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이거는 늘 신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워낙 쉽고 정형하게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해두고 나면 오히려 만약에 8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보장하기를 3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8문제를. 2, 3분에 풀 수 있다고 요거는. 그쵸? 그리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나요. 공부 안 한 사람에 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거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요 순서대로 할 건데 제가 기본반 수업에 이 9과목을 다 할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먼저 해놓고 요 나머지는 심화가서 할지 그건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깊게 하면 얘가 안 될 거고 아주 얇게 쭉 가면은 그냥 다 훑지만 기본으로만 훑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대화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을 반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을 좀 고려해서 진행할 테니까 오늘 우선 수업 들어보시고 이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수업과 어떻게 내가 내 개인 공부를 잘 병행해서 갈 거냐 수업과 복습과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첫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수업은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이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가다 보면은 보통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일단은 나중에 요거는 아주 그냥 단답식으로 용어 정리 정도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 쪽이거든요. 뭐 여기 위처럼 역사도 깊고 판단형 문제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그냥 지식을 묻는 그런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미뤄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수업은 요걸 할 건데 요걸 들으시면 오늘과 이제 다음 시간까지 해서 2주에 걸쳐서 요걸 할 거예요.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요건 중요도가 좀 낮고 그래서 요거는 심화로 미룰 거예요. 심화 가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가면서 약간 시간 안배할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 기본반에서 하더라도 그냥 제가 자료 나눠드리고 간단하게 공부한 요령 알려드릴 거고 수업 시간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위주로 가다가 여기를 깊게 갈지 요거까지 넣어서 얇게 갈지 이건 제가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요걸 얇게 할 거면 이 두 개 합쳐서 1회로 할 거예요. 합쳐서 1회. 이렇게 하시면 여기 위에도 충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첫 수업 들어보시면 알지만 한 교시마다 칠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번을 딱 쓰고 쉴 거거든요. 그게 1시간 조금 넘게 걸려요. 1시간 10분 뭐 이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특히 이제 온라인과 다른 게 오프라인. 온라인은 듣다가 중간에 잠깐 끊고 다시 들을 수가 있지만 오프라인은 제가 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1시간 동안 집중하시는데 제가 이 판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걸 계속 받아 적다 보면 설명을 놓치게 돼요. 손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 받아 적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사진을 찍어도 되고 중간에 수업 시간 사진 찍으셔도 되고 어차피 동영상 제공되면 거기서 잠깐 나중에 끊고 보셔도 되니까 이 받아 적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들으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교시 수업을 듣고 다 이해가 됐다. 내 거로 만드는 건 다른 문제지만 수업 자체가 이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경영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수업 듣고 나서 제가 쉬기 전에 복습하는 요령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쉬고 2교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영 전략 얘기를 할 건데 그냥 일단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이걸 좀 지우고. 자, 경영 전략이 뭐에 관한 학문이냐 하시면 기업의 성공을 위한 방법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성공은 뭘까요? 기업의 성공은 뭘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선은 뭐 수익 극대화 이런 대답도 나오고, 뭐 이익 극대화 이런 대답도 나오고, 수익과 매출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매출 극대화, 그 다음에 이제 마켓쉐어 극대화, 시장 점유율 극대화, 뭐 등등등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재무관리 배우시면 가장 의미 있는 목표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예요. 그죠? 그리고 일부 경영자들은 뭐 봉사 목적의 극대화, 뭐 사회적 봉사 뭐 이런 거 쭉쭉 나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걸 섞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좀 일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성공에 영향 주는 요소가 있어요. 요 주로 함수 관계를 이제 보시는데 저 뒤에 한번 남학생 말씀해 보실래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이 정도까지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지금은 한번 잠깐 흥미를 돋기 위해서. 네? 성공을 위한 요소. 이건 결과고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툭 생각나는 거. 면접장에서 이런 질문이 툭 나왔을 때도 면접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답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시간도 끌면 안 되고 질문이 나왔어요. 성공에 대한 대답은 나오고 성공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퀄리티. 자, 일단은 이제 품질, 제품의 품질, 그 다음에 이제 뭐 돈,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직원의 역량, 그 다음에 기술, 그렇죠? 그 다음에 CEO, 뭐 많겠죠? 이게 다 해당됩니다. 이 중에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경영 전략의 관심은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업의 성공이 뭐냐, 두 번째는 기업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요소가 뭐냐 이건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가져오냐? 대부분 사람들은 품질이 높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직원이 훌륭하고 많을수록, 기술 높을수록, CEO가 능력이 높을수록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의 문제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경영학이란 과목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많이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맞죠? 돈 많고 사람 많고 기술 많고 이런 회사가 항상 이기는 거고, 그러면 빈익빈 부익부가 된 강한 회사는 더 강해지고 약한 회사는 항상 지고 도태당하고, 그럼 무슨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의 문제가 틀린 말은 아닌데 양의 문제보다, 자, 얘네들은 주어져 있다 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품질의 능력, 뭐 직원의 수, 기술의 수준 이런 것들은 주어졌다 치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믹스하느냐, 이게 세 번째 관심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중요해. 성공이 뭐냐, 목표가 뭐냐가, 목표가 이거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목표도 중요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 수단이나 원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how, 또는 어떻게 믹스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경영 전략의 관심인 거예요. 그렇죠? 기업의 성공이 뭐냐, 성공을 가져오기 위한 필요한 요소가 뭐냐, 이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의 문제가 틀린 말은 아닌데 양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주어진 어떤 자원 내에서,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년도 그 노무사 시험까지 여러분이 제일 유리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준비한 사람하고 한 9월부터 준비한 사람하고 1월부터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1월부터 준비한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도 여러분 못 이겨요. 여러분은 시간이란 자원을 남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것만 잘 활용하시면 아무리 뒤에서 따라와도 못 따라옵니다. 그런데 결국 오늘 시작하는 사람들끼리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뭐 5시간, 6시간은 잘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시간 갖고 뭐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간 빼고 나면 순수 공부 시간은 큰 차이가 없다고. 차이 나봐야 1시간 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시간도 양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또는 얘네들을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전략은 이 세 가지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경영 전략에 수립 절차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럼 경영 전략은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느냐, 절차를 소개할 건데 5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그야말로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고, 이 전략 수립하는 그 후에 뒷단계로 2개가 있고, 전략 수립 이후에 2개 단계가 있고, 전략 수립 전에 2개 단계가 있어요. 이래서 총 5단계가 되는 거예요. 전략 수립은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2개가 있고 뒤에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앞에 2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비전을 설정한 단계, 두 번째는 환경을 분석한 단계. 이러고 나서 전략 수립한 이후에 하는 단계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립된 전략을 그대로 실행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실행한 이후에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단계다, 이거예요. 자, 객관식이니까 암기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게 순서 뭐 나오지도 않겠지만 나와도 실행이 먼저냐, 평가가 먼저냐, 수립이 먼저, 이런 것들을 따지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전략 수립 전 단계로 2개가 있고 수립 후에 2단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가지는 별로 안 중요해. 시험에도 안 나오고 3가지만 중요합니다. 어떤 게 안 중요할까요? 자, 어떤 게 안 중요할 거라면 대답이 요 실행하고 평가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 왜 안 중요하냐면은, 이제부터 저랑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내년도 시험까지 경영학 공부를 같이 하실 텐데, 경영학 공부를 재밌게 하고, 학문 자체가 재밌어야, 흥미가 있어야 이제 꾸준하게 할 수 있잖아요. 재미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해도 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암기도 잘 되지만 문제도 잘 풀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법서도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리갈 마인드란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법 선생들이. 그런 것처럼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데, 경영 마인드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경영자 마인드예요. 경영자 마인드. 자, 그럴 때 결국 경영학에서는 2가지만 대답하시면 된다. 내가 경영자, if 내가 경영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경영자가 결정할 사항은 2밖에 없다. 하나는 2갈래 길인데, 그러니까 갈 길이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길이 2갈래인데 이 중에 어디로 가는 거냐, 어느 방향이 적합하냐. 방향 설정이 첫 번째고요. 일로 가는 게 좋으냐, 절로 가는 게 좋으냐, 방향 설정. 두 번째는 가긴 가는데 순서 결정. 뭐를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거냐. 방향 결정, 순서 결정. 이게 경영자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2가지는, 요 2가지는 경영자가 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선 종업원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요런 건 종업원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방향 설정. 그쵸? 근데 설정된 방향을 실행하는 건 종업원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경영자 입장에서 연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내 손을 떠났다. 물론 똑똑한 사람 뽑아다 맡기면 좋겠지만은 벌써 맡긴 이후에는 내 손을 떠난 것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평가는 왜 안 중요하냐? 평가는요, 이게 뭐 1년 동안 영업을 하고 나서 손실이 엄청 났어요. 그쵸? 결과가 나왔어. 그러고 나면 그 경영자는 잘릴 수도 있고요. 다 지난 일, 벌써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업이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누가 관심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기업을 투자했던 주주나 채권자, 투자할 예정인 주주나 채권자가 관심 갖고 있는 거고, 또는 학교의 그 교수들이 어떤 기업은 어떤 전략을 썼더니 성공했더라. 이래서 뭐 구글, 그쵸? 아니면 MS, 이런 회사들이 어떤 전략 썼더니 성공했더라, 실패했더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보편적인 어떤 원리가 있다면 그거를 교과서에다 넣고 이럴 때 쓰는 것이지, 경영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지나고 나면 내 손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그죠?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방향 결정 아니면 순서 결정이 중요한데, 이게 순서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하려면
앞에 두 단계가 먼저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뭐냐? 비전은 뭐냐면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을 말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곳 별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바람직한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저 별은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지 않지만 갖고 싶은 것 또는 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을 말하는 거고, 반면에 이 환경 분석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출발점과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오늘 요 자리. 뭐 here and now 요 자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출발점과 도착점 목표가 있어야 이걸 연결하는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전략.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목표가 없거나 출발점 모르면 방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방법이라 생각한다면 앞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만약에 우리가 출발점이 여기였다. 여기였다면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출발점이 여기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방법을 결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방법이나 이 방법이 좋은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있어야지만 그 화살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그 화살표다. 이거를 경영자가 결정하는 거다. 이거는 방향 아니면 순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외울 게 없죠? 이 수업 시간에는 이해만 되시면 되세요. 그걸 내 거로 만드는 건 복습, 문제풀이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이 수업에만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라다 보니까 막 스킵해서 막 이렇게 속도적으로 나가진 않고 경향 맛보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꼼꼼하게 몇 가지를 짚어드릴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음에 시험에 이 비전하고 비슷한 용어로 미션하고 비전이 뭐가 다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나와요. 미션과 비전은 거의 같은 말 같은데 그걸 구분해달라.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그러면 결론은 얘가 더 큰 개념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더 궁극적인 목표다. 궁극적인 목표이다. 얘는 상대적으로 구체적 목표면서 단기적 목표면서 숫자화된 목표다. 숫자화된 목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미션은 기업의 성공 이 정도의 개념이에요. 또는 나의 성공. 이 정도야죠.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 그런데 비전은 예를 들면 뭐 3년 내 매출 100조 달성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숫자로 표현됐죠? 상대적으로는 단기적이죠. 우리가 3년을 단기라고 하진 않지만 궁극적인 인생은 80, 100, 그죠? 100년. 기업은 더 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거보다는 상대적 단기죠. 3년 내 매출 100조라고 한다든지, 또는 5년 내 뭐 세계 5위 이런 게 비전인 거예요. 숫자로 표현하면서 상대적. 그러면 기업은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중요한 발판 중에 하나죠.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은요, 이거는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면, 인생의 성공을 한다면 이런 거는 1년 내에 노무사 뭐 수석 합격, 더 구체적이죠? 이런 거는 비전이 되는 거죠. 올해의 비전이 뭐냐? 이거예요. 내년까지.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은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갖고 있는 종교 또는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요걸 우리가 비전이라 한다. 이런 게 심화해서 저희가 할 거예요. 그래서 건너뛰어도 되지만, 그래서 일단은 잠깐 소개해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환경 분석을 위한 도구를 두 개를 소개할 건데, 하나는 외부 환경 분석,
환경 분석, 하나는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외부 환경 분석은 OT 분석이라고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은 SW 분석이라고 할 거예요. 자, OT가 보통 우리가 기회와 위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쓴 거예요. 기회와 위협. 영어로 만들면 뭐가 돼요?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SW 분석은 강점과 약점 분석이라고 그래요. 강점, 약점 분석. 영어로 strength하고 weakn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은 순서. 외부 환경 분석을 먼저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을 나중에 한다. 경영학은 결국은 순서 아니면 방향이거든요. 그럼 외부를 먼저 할 거냐, 내부 먼저 할 거냐. 외부 환경 분석 먼저 하고 내부 환경 나중에 한다. 이유가 뭐냐? 외부 환경 분석은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환경이에요. 요즘에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거는 나든 너든 옆 사람이든 다 똑같이 만나는 환경이에요. 모두에게 공통 환경. 나중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거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 건 다 나중에 할 거예요. 반면에 내부 환경은 개별적이면서 특수한 환경이에요. 나만 갖고 있는. 그쵸?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노무사 수석 합격 이런 비전을 이제 세웠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경영학 전공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작년에서 올해까지 1년 동안 노무사 공부를 벌써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올해 이제 초심자일 수도 있지만 그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다고.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서 얘를 먼저 파악하고 얘를 두 번째 파악을 합니다. 요 뒤에 더 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위한 분석도고, 이거 분석도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할 거고, 지금 일단 먼저 줄거리를 잡아드리면, 이 기업의 전략 수립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3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보통 기업 전략 이렇게 부르고, 두 번째가 사업부 전략, 세 번째가 기능별 전략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뭐다? 순서가 중요해요. 기업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사업부 전략, 기능별 전략 넘어가는데, 자, 기업 전략은 관심이 어디 있냐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이 말은 뭐냐면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결정되고 나면 그 정해진 방향을 따르되 사업부 전략은 어떻게 가면 좋겠냐? 가긴 갈 건데 내가 부산으로 가려고 해요. 올 여름에 어떤 휴가를 가더니 부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갈 거냐? KTX 탈 거냐? 비행기 탈 거냐? 버스 탈 거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방법을 찾는 문제를 말해요. 방법을. 그리고 나서 기능별 전략은 위에서 정한 방향, 방법을 따르되 이거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개념에는 자원의 양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위에 두 개의 전략 수립할 때는 자원의 양을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기는 일단 불가능해요. 여기는 어때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10명 더 채용해라 이런 거 되고 자금을 20억 더 차입해라 이런 것도 되고 그건 가능해요. 자원을. 근데 여기는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인데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말과 가까운 말이 뭐가 있냐면 생산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래서 뒤에 보면 성자가 붙는 거예요. 성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어빌러티인데요. 어빌러티. 프로덕터빌러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성, 생산성 등등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느낌으로 얘기하면 비율을 말하는 거다. 경제성, 생산성 다 퍼센트로 나와요. 투입되게 산출 비율 나옵니다.
요 개념을, 요 투입분의 산출의 비율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거를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성자 붙었죠. 효율성. 영어로는 efficiency라고 그래요. efficiency. 효율성. 그러면 요것과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효과성이라는 용어예요. 효과성. 효과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effectiveness인데, 요거는 효과성은 요거는 방향 정도 얘기하는 방향 얘기라고, 방향 여기 써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요거는 효과성은 O 아니면 X, 성공 아니면 실패, 성공 아니면 실패. 요걸 우리는 효과성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년 내에 노무사 수석 합격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다 분석을 해봤어요. 지금 만약에 그 내년에 노무사 시험 문제가 40문제로 늡니다. 이거는 외부 환경 분석이잖아요. 모두에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경영학 전공자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따져서 그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고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요거를 모은 것을 SWOT 분석이라 불러요. 요거 하고 다시 갈게요. SWOT 분석. 이걸 우리가 붙여서 읽을 때는 SWOT 분석이라고 하고, 어떤 책들은 거꾸로 써서 TOWS라는 읽는 책, TOWS 분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위에서 OT랑 SW 항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가로축에다 OT 항목들, 세로축에다 SW 항목들을 쭉 나열합니다. 이게 리스트업을 여러 가지. 우리 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40문제에 보게 되면 객관 시험이 간단한 기본형 문제가 아니라 좀 심화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런 문제 잘 판단한다, 유리하다,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별로 그 나한테 주어진 어떤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네 가지 상황이 생겨요. 네 가지가.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전략 수립할 때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기회 활용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하기 위해서 강점 사용 전략, 여기는 위협 극복하기 위해서 약점 보완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물론 이 네 가지가 항목이 엇비슷하면 네 가지를 다 섞어도 되지만, 이 중에 지금 현재는 요 상태다. 여기에 맞게 전략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와서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전략 수립.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요 얘기하다가 지금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인생의 목표 달성에서 1년 내 노무사 합격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그걸 위해서 환경 분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노무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신림동에 오다 보면 다른 거를 준비한 학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리학원이 있다 칠게, 요리학원. 그렇죠? 그럼 요리학원에 가서 코피 터지게 밤새도록 공부 열심히 하면 저게 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방향 얘기예요, 방향. 내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안 나와요. 근데 노무사 학원에 오셔가지고, 방문가 학원에 오셔가지고, 서울법학원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붙긴 붙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걸 그냥 합격이라 칠게요. 합격. 산출을 합격이라 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뭐 1년 공부해서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년 공부해서 붙는 사람이 있다 칠게요. 그럼 누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1년짜리 공부한 사람이 더 효율적인 거죠. 요거는 분자는 높을수록 분모는 작을수록 높은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붙기는 붙는데, 여기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면 붙긴 붙는데 얼마나 걸리냐는 또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이런 문제를 효율성이라고 하고 저런 문제를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요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 시간에 요거를 먼저 할 건데, 우리는 사업부 전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대개 시험은 요거 세 개 중에 얘가 제일 잘 나와요. 이유는 뭘까요? 셋 중에 얘가 제일 잘 나와, 시험에.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기업은 벌써 방향이 설정돼 있어요. 삼성전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저 목표를 달성하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는 지금 당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는 너무 범위가 좁아요. 그러니까 요런 기능별 전략은 되게 나중에 배우시는 뭐 생산 전략, 인사 전략, 뭐 조직 전략, 마케팅 전략 이런 게 얘인데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장이 해도 돼. 그죠? 여기가 경영자가 설정하는 이런 요 두 가지가 경영자가 설정하는 자리인데 이건 대부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정한 방법을 잘 갈 수 있을까? 대답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쟁 상황에서는요. 목표 달성을 내면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데 그 경쟁에서 이기면 돼를 경쟁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 전략과 사업 전략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좀 이따 쉬고 들어와서 보겠지만 자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여러분도 지금 경쟁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노무사가 인기가 높아져가지고 준비한 사람 숫자도 많아지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목표 달성하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어요? 경쟁자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쟁 우위라고 해요. 경쟁 우위. 이게 이제 뭐냐면 무기인데 예를 들어서 저쪽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cm 길이의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1m짜리 칼을 갖고 내가 싸운다. 그럼 내가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저쪽에 칼을 갖고 준비하는데 나는 총을 갖고 싸운다. 그럼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찾은 무기를 유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심화 가서 할게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이거 심화반 가지고 요거를 더 해드릴 거예요. 여기가 한 20분 정도 걸린 15분 20분 걸리는 자리인데 일단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래 그러면 이 경쟁 우위를 찾는 방법 경쟁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우리가 경쟁을 찾는 방법을 보통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활동 또는 혜택 대신에 기쁨 대신에 효용 요런 활동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경쟁률은 하나의 단어인데요. 요거를 이런 활동을 하면 돼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가치 활동이다 이렇게 불러요. 가치 활동. 가치 활동을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치 활동이 뭐다? 소비자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 혜택 또는 효용을 주는 활동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요. 소비자가 우리 회사 제품을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내서 써봤더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내가 팬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콘서트 몇십만 원짜리 이걸 사도 돈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 그러면 나한테 기쁨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예인이 나한테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활동을 찾는 방법이 찾는 게 포토의 가치 사슬이라는 걸 갖고 찾거든요. 포토의 가치 사슬. 자, 포토의 가치 사슬은요, 책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그림을 이제 만나게 돼요. 이렇게 생긴 그림. 나중에 저랑 1년간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요, 이게 다 외워지는데, 이 포토의 가치 사슬은 총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을 주활동, 주요 활동, 요 빼도 되고, 주활동. 아니면은 본원적 활동. 이렇게 쓰는 영역이 하나가 있고, 요 위의 영역을 보조활동, 아니면은 지원활동. 이렇게 부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죠? 아마 한 장 넘기면 나올 것 같은데 3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 3. 자, 보시면 여기가 5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다 외워져요. 어차피 외워져요. 무리하게 외우지 마시고 지금은 흐름이나 어떤 분류만 잘하시면 돼요. 이해만 잘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 주활동, 보너스 활동이 3가지, 아주 대표적인 영역이 3가지로 이루어져요. 3가지. 그러니까 모든 제조기업은, 그러니까 경영학은요,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경영이든 마케팅이든 생산이든 대부분 기본 포맷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기본 포맷이 잡혀 있어요. 그러나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약간 변형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 모든 제조업이 꼭 필요한 기능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매, 두 번째가 제조, 판매. 이 3가지가 3대 기능이에요. 그쵸? 자, 구매는 무엇을 구매하냐 그러면 원재료를 구매하는 것인데 요거를 영어로 쓰면은 인바운드라고 불러요. 인바운드. 그러면 이 판매는 아웃바운드라고 불러요. 아웃바운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인바운드를 물류 투입이라고도 해석해요. 물류 투입 활동. 아웃바운드를 물류 산출 활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제조는 오퍼레이션 이렇게 가고요. 요거 말고 2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가 마케팅, 하나가 뭐 AS나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말합니다. 서비스라고 하셔도 AS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회사는 이게 요 방향으로 흘러가요. 흐름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잘 흘러가도록 위에서 도와주는 활동들이 존재해요. 위에서. 그걸 우리가 지원 활동을 한다는 4가지가 있는데 이 아래는 순서가 있지만 위에는 순서는 없어요. 하지만 맨 위에다 보통 우리가 하부 구조라고 많이 불러요. 영어로는 인프라 펌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회계나 뭐 재무나 아까 대답하신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R&D가 나오고요. 연구개발, 그다음에 인적자원 관리, 그다음에 획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획득. 획득은 나중에 심화반 가서 할 거예요. 여기 되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심화 가서 할 거예요. 심화. 그래서 기업은 이 방향으로 활동을 하는데 활동은 흐름입니다. 흐름. 활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잘 흘러가도록 위에서 잘 도와주면, 잘 보조해주면 기업이 이렇게 점점 커집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데 커지는 것을 이 커진 결과를 이윤 또는 이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3군데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나중에는 이게 다 외워져야 돼. 이 전체 표가. 그리고 이 안에 디테일한 것까지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중요한 게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 이거를 가치 활동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소비자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경쟁우위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경쟁우위. 근데 경쟁우위에 동의어가 있는데 경쟁우위 동의어가 뭐냐면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을 영어로 쓰면은 이게 코어 컴피턴트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핵심 역량은 정의가 뭐냐면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것, 이게 핵심 역량의 정의예요.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것. 근데 모방할 수 없는 것의 예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기술적인 우위인데요. 예를 들면 항공회사다 그러면 엔진 제조 능력, 자동차에서도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꼭 이건 아니더라도 뭐 조직을 잘 운영하는 능력도 있고 마케팅 능력도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남들이 모방할 수 없어야 돼요. 이걸 우리 핵심 역량이라고 하고 이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보통은 여러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이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또는 여러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을 우리가 달성하려면 되게 학습 조직 해야 된다. 또는
조직 학습해야 된다. 요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잠깐 설명하고 여기 조금 제가 살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 요거부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통 이제 경영전략 교과서에 보면 샤프라는 회사를 듣는데, 샤프라는 회사는 원래는 일본 회사인데 지금 중국 회사가 샀어요. 그래서 중국 회사가 돼버렸어요. 샤프린 회사가. 근데 우리가 핵심 역량을 보통 표현할 때 여기 좀 작게 그려보면 요렇게 이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샤프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뭐로 유명했냐면 계산기 파는 회사로 유명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TV 파는 회사, 샤프 TV가 예전에 유명했었어요. 계산기 뭐 이런 거. 자, 그러다가 이런 이런 건 이제 열매에 해당하는데 수많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휴대폰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전자제품 몇 가지 더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샤프의 핵심 역량은 이런 열매인 제품이 아니라 요 원천 기술인 액정 기술이에요. 액정 기술. 요게 이 회사의 원천 기술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계산기 사람들이 삽니까? 거의 안 사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 좋은 기능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거의 안 산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샤프 TV 예전에 진짜 고급으로 알려졌지만 요즘엔 삼성, LG한테 뒤져가지고 아무도 안 산다고. 근데 샤프가 왜 아직도 살아있죠? 안 망하고?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액정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게 예전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요즘에는. 그죠? 뭐 휴대폰, TV 이런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자동차에도 적용되고 냉장고, 세탁기 뭐 다 적용됩니다. 보일러에도 적용되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IoT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IoT. 뭐의 약자예요?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약자.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 인터넷 오브 띵. IoT. 인터넷 오브 띵. 사물 인터넷은 뭐가 다르냐면 옛날에는 이 인터넷이 컴퓨터를 연결하는 게 인터넷이었잖아요. 컴퓨터 연결하는 거. 요즘에는 모든 사물, 모든 가전제품을 다 연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게 뭐 집에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집에 보일러를 30분 전에 미리 틀어놔. 그죠? 또는 집에서 강아지가 막 놀고 있는 거를 봐. CCTV 뭐 비디오로 볼 수도 있고. 그쵸? 그게 다 인터넷 연결됐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이제 더 발전해 왔냐면 이 냉장고에 보면은 냉장고도 이제 액정이 많이 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냉장고에 어떤 식자재가 들어갈 때 요건 언제 산 거다. 그리고 얼마 며칠 남았다. 이런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면요. 이거를 지금 식자재 남은 거를 봐서 요리해서 먹으면 좋다. 그런 것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인터넷의 관리도 가능하고요. 가장 IoT의 핵심이 뭐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다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이제는 무인 자동차 나오잖아요. 그렇죠?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필요 없고 목표 지점만 정해주면 알아서 연결해갖고 다 갑니다. 그게 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수록 어떤 게 필요해요? 액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제품에 적용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 기능을 통합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왜냐하면은 포토의 가치 사슬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우수한 무기, 모방할 수 없는 우수한 무기,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구매 파트 자체의 우위, 제조의 우위, 판매 우위 이렇게 개별 활동의 우위가 아니라 대개는 이 구매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연결 관계 또는 제조에서 판매로 넘어가는 연계 관계에서 우위를 보통 우리가 핵심 역량이다 또는 가치 활동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별 활동의 우위는 어떤 특징이냐면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구매 우위가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구매 우위. 구매 우위라는 것은 경쟁사보다 원재료를 어떻게 사면 구매 우위인 거죠? 좀 싸게, 빠르게, 안전하게 사면 그게 구매 우위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만약에 제조 우위가 뭐예요? 제조 우위는 제품을 경쟁사보다 싸게, 빠르게,
좋게 안전하게 만들면 그게 제조우위인데 이런 것들은 경쟁자들이 쉽게 모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매에서 제조로 넘어가는 연결관계 우위, 제조에서 판매로 넘어가는 연결관계 우위는 알아도 쉽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거를 시너지 효과라고 불러요. 시너지 이펙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노무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과목과 과목이 너무 성격이 달랐어요. 경영이 잘 익숙하신 분들은 법서가 잘 안 들어오고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법을 평소에 공부하신 분들은 그쪽은 되게 익숙한데 경영 용어나 이런 이론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서로. 그죠? 그래서 어느 한 과목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뭐 법학과 출신도 있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연결하는 걸 잘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다 통하거든요. 기본 로직이 통하잖아요. 노동법에도 노동 관련된 우리 그 경영에서 노사관계론을 배우는데 그런 노사관계의 이론이 반영돼서 노동법으로 지금 실용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연결이 다 돼 있다고. 그러다 보면 더 이해가 잘 된다고. 근데 이거는 아무도 쉽게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모방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포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치 사슬이라고 불렀다. 사슬이 뭐다? 사슬은 연결관계예요. 그죠? 영어로 표현하면 value chain이 되는 value chain.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결관계를 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치 사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보시면 요 박스하고 요 박스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4페이지에 있네요. 4페이지. 그쵸? 저는 칠판에 위아래로 했는데 책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으로 쭉 돼 있잖아요. 그럼 이 화살표의 의미는 뭐냐면 가치 활동으로부터 경쟁의가 나오고 경쟁의로부터 가치 활동이 나오는 거구나.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구나. 이걸 이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둘이 어떤 관계냐 보시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활동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활동, 여기도 뭐 활동 이런 단어가 붙으면 활동이라는 개념은 어느 한 시점에서 잠깐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활동, 우리가 활동한다고 하면 그래서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럼 활동은 일정 시점에서 잠깐인 거예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걸쳐서 하는 거거든. 활동을 영어로 표현할 때 flow라고 하려고 그래요. flow. flow를 유량 이렇게 표현. 유량. 일정 기간에 걸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 보면 우위라는 거예요. 우위. 경쟁 우위. 우위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에 걸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서 내가 쟤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말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스탁 해서 저량 이렇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상태라고 해석해. 상태. 유량이나 저량 또는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유량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상태가 되는 거고 상태로부터 유량이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년 뭐 5월이나 7월까지 그 공부를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그거는 활동입니다. 그렇죠? 이건 어느 한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여기 와서 합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맞죠? 그러면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라는 건 실수하거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한 붙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노무사가 된 상태에서는 그 이후에 하는 활동은 현재 공부한 활동에 비해서 더 가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여러분 개인 사회에도 더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한 2, 3년간 꾸준하게 노무사 활동하면은 그 노무사는 더 능력이 뛰어난 상태가 돼요. 그냥 일반 사원급 노무사가 아니라 팀장급 노무사. 그렇죠? 개업할 수 있는 노무사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돼서 하는 활동은 더 가치 있는 활동이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 그 개인이나 기업이나 성장하는 거예요. 주고받으면서. 자, 우리가 나중에 제가 회계나 재무를 해드리게 되면
그 BS하고 IS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1월 1일이고 여기가 12월 31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일에 요 얘기 하기 전에 요거보다 조금 더 쉬운 얘기부터 하면은 저수지에 여기가 1월 1일, 12월 31일 할게요. 물의 양이 여기가 100톤이 있어요. 요 시점에 물의 양이 100톤이 있는데 1년 동안 물이 50이 들어오고 30이 나갔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상류로부터 50이 들어오고 하류로 30이 나갔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120톤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요 100이나 이걸 상태라고 부르요. 상태라고 부르고 요거를 과정, 흐름이라 활동 또는 과정 또는 흐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그 회계학 가서 재무제표 배우시면 요거에 해당되는 게 대차 대조표라는 거예요. BS. 그러니까 1월 1일 BS랑 12월 30일 BS가 있고요. 요 기간에 해당하는 게 IS예요. 손익계산서를. 요게 뭐냐면 수익이고요. 플러스 50이 수익이고 마이너스 30이 비용이에요. 그럼 이 플러스 20이 뭐다? 요걸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익. 요런 거. 그죠? 여기 상태가 1월 1일 날 100이었다가 여기가 12월 30일 120이 된 거예요. 20이 늘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회계적으로 표현할 때는 요게 대차대표, 재무상태표 BS가 되고 요거는 손익계산서 I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 플로우랑 스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주고받는 관계다. 그러니까 어떤 플로우를 통해서 상태가 되고 상태를 통해서 상태로부터 새로운 활동이 나오고 더 가치 있는 활동이 나오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 개인이나 조직은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경영학은 어느 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서 봐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오늘 하루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1년간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그죠? 그게 이제 경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본 개념입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2교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